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들이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실제로 예방치료 관리 중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함으로써 회사들도 내가 웰리스를 갈지 디지털 치료기기를 갈지에 대해서 좀 결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마일스톤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업들과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해보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저희한테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왔던 건 이제 끝날 때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 있으세요? 그러면 제 병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당뇨를 15년 동안 알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라는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이건 게 가장 중요했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내가 본다. 그리고 나도 당뇨 환자인데 가끔 이 알람을 통해서 내가 이 놓치고 있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은 환우회나 어떤 그런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의학 정보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나 정확한 공신력 있는 의료인들이 만든 DB나 정보를 기준으로 내가 훨씬 더 내 병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라는 가장 그런 그 장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부 의사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는 이제 환자 쪽에서의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모인 거는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시장도 생기고 환자한테 줄 프로덕트도 생기는데 아직까지 산업이 좀 프로미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선두주자인 왼쪽에서 보시는 이 페어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나스닥에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예정입니다. 근데 하반기도 아닌 것 같고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시리즈 A, B, C, D를 받는 과정이 거의 1년에서 1년 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그 주목받고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소프트웨어 비전 펀드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아무리 핫한 디지털 어떤 기술이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뷰노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뷰노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술력적으로 세계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과는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라는 게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을 해서 디지털 치료기기도 어떻게 건강한 산업과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인지가 저희 이런 플랫폼 과제나 저희가 도와드리는 과제에서 해드려야 될 일이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자원부에서 감사하게도 잘 도와주셔서 저희가 왜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기업들이 제품은 잘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임상시험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식약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현재 산자부에서 R&D 받고 있는 2개 기업에서 올해 이런 선제적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품목 허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좀 있어 봐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경험 안 해보더라도 뭔가 체계적인 좀 요약본 또는 공략집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좀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평가 프로토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자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국민한테 잘 쓰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기업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데 글로벌 진출에 좀 타겟팅을 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제 그 업체들한테 설문을 했을 때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꽤 높게 8점에서 9점으로 했고 왜 가능하냐고 생각을 여쭤봤을 때 기술의 보편성 그리고 이 아직 시장이 선도적인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 일부 독일 기업, 네덜란드 기업, 일부 영국 기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니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가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식약처가 또 이 그 IMDF에 소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인허가를 어느 정도 받았으면 그 외국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게 좀 마련되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해외에 진출했을 때 현재 R&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총괄 과제를 그리기 전에 앞으로 그럼 디지털 치료제의 저희가 지원 과제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현재 뭐 식약처, 심평원, 내과에서 준비해주고 계시는 개발 프로토콜,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 실제로 어디서 실험을 해보고 쓸 수 있고 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 아카이브가 필요하고, 디지털 치료제를 좀 그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인구 집단 중에서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기술은 별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좀 만들면 좋겠고, 이미 굉장히 잘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되는 만성질환이나 통증 또는 글로벌 보험 시장을 타겟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R&D 경험을 통해서 각 부처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실생활 근거를 생성하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면은 우리가 한 4년 과제를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박지훈 PD님도 보여주신 내용이지만 저희는 이제 TRL과 CRL 기준으로 이제 도메인을 나눠서 평가를 했는데, TRL은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완성시킬 거냐 해서 저희가 그냥 거의 다 8단계로 주문을 했고, CRL은 저희가 커머셜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들은 시장성이 출시되자마자 있는 질환도 있지만 어떤 질환은 그렇지 않은 그게 있기 때문에 5개 R&D를 이 CRL과 TRL 기준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에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연구진에서 보건행정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뭐 최대 4만 명 그리고 5조 6천억 원인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연간 8천 명에서 1조 정도의 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총괄은 이상규 교수님이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국외 자문은 디지털 테라피틱 얼라이언스가 해주고 있고, 국내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협회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외에 정신과 약대에서 RW 교수님, 그리고 저희 헬스 IT 센터에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글로벌 네트워크를 책임져 주고 계시고요. 뭐 저나 KTL의 박성용 센터장님, 그리고 사이넥스라는 그 위탁 그 운영자로 위탁 사업자로 들어온 CRO에서 같이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면 될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문체를 구성을 해서 뭐 식약처, 심평원, 그 외 UI UX 전문가, 법률 담당가, VC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각 기업별 자문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치료기기 저희가 지금 우울, 공황장애, 섭식장애, 금연, 기립성 저혈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 4개는 이미 해외 유사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 기반의 근거, 과학적 근거가 논문으로 또는 이미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에서 굉장히 잘 정립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 노인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발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상용화도 어렵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5단계 섭식장애 같은 경우도 개발이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고 소아와 성인의 특성이 다르고 섭식장애가 개발됐을 때 이게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갔어서 이제 중기 개발형, 그 외에 1번, 2번, 4번은 신속 상용화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지원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차년도에서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테라퓨틱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디지털 치료제를 국내의 유수 교수님들과 만들어서 실험해서 결과를 보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프로세스가 고정적인 틀이면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8개의 중재가 있으면 어떤 중재가 어떤 사람한테 가장 효과적일까, 또는 3개의 플로우가 있으면 ABC부터 보여줄까, 뭐 CBA부터 보여줄까, 이런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실험이 원래 사전에 돼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페어 테라퓨틱스 회사의 그 썸리스트라고 불면증 치료제는 7년 동안 6번의 RCT를 대학에서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0명 단위의 2개의 RCT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근거 자료로 해서 이제 FDA의 5, 10 프리서트를 인정을 받는 그런 체계를 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에서 멀티 페이스 옵티마이제이션 스트래티지 같은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요소들을 조합해서 어떤 최적화를 찾을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컨벤셔널한 툴 내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이 좀 이해를 먼저 가지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계속하고 기업분들에게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프리퍼레이션 페이즈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게 글인지 그림인지 동영상인지 챗봇인지 알림인지 커뮤니티 기능인지를 쭉 나열을 하고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확장성을 가질까에 대해서 주제를 좀 선정을 하고 매핑을 해보라고 저희가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거를 했을 때 저희 그 회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회사도 개발하는 딱 피리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세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당 200불 미만에서의 그러니까 인풋을 200불 미만 정도로 드리는 내에서 최대한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의 흐름이 30분 이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이 극단적인 게 교수님들께서 엄청 관여를 많이 하시는 기업은 너무 좋은데 너무 헤비해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가지고 환자가 잘 안 씁니다. 근데 반면에 기업에서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에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또 너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 준비 요소들을 우리가 한 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해보냐 최적화 단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건강관리 서비스든 디지털 테라퓨틱스든 이 회사들은 팩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5개의 중재가 있으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총 32개의 암을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암을 우리가 셀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거는 이제 그 체중 감소하는 디지털 테라퓨틱스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저 아침을 먹은 다음에 알람을 줄까? 점심을 먹은 다음에 알람을 줄까? 자기 전에 알람을 줄까? 또는 식전에 줄까? 식후에 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어떤 알람이 가장 이 사람한테 어떤 식이 습관을 조절하는 데 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저스트 인 타임은 뭐냐면 이거는 페어 테라퓨틱스에서 그 리셋에서 이제 한 건데 이 사람이 금요일 날 파티를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새벽 1시 반에 항상 이제 마약을 했다면 1시 28분, 29분쯤 알람을 줘서 이게 마약할 네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마약을 해독하기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해보자. 이런 거가 이제 저스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식약처나 심평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게 이제 기존 치료 대비해서 새로 최적화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그 전통적인 임상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의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관에서 판단을 하고 레귤레이션이 판단을 한다면 이 앞에 부분은 현재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급여화를 하든 뭘 하든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작용 기전 그래서 이 추후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정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 한태하 교수님이 이제 관련된 국제 표준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제 표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뭐 심평원이나 보험회사나 민간 보험회사나 이런 뭐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변호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정교화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1, 2차년도에는 제품을 개발하고 3차년도쯤 되면은 이제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각 테마별로 연구진이 우리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걸 한번 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각 기업들께서 실현성 연구를 먼저 하고 싶으신지 바로 확증을 가고 싶으신지 선행 연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실현성 연구만 하고 확증을 가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기업은 확증을 바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근거가 충분한지 그리고 또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또 다른 조언 제 생각에는 뭐 실현성보다는 선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맞추면서 최대한 인허가의 근거 기반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결국에 4차년도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서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는 게 국내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인허가 프로세스가 앞에가 좀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봐서 12개월 평가 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을 탈락시키는 그런 구조인데 제 독일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자기네들 문화라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식약처를 통과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그 문화가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가를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네트레이션 하고 싶은 시장을 좀 타겟팅을 저희가 그 기업들이 해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4가지가 있는데 우선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한다고는 못하겠고요. 그 개발을 위한 지침서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5개 기업 중에 1개 정도는 좀 국외 진출 사례를 저희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연례 글로벌 심포지움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 중에 2개 정도는 적어도 국내든 국외든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개 파이프라인은 9개의 라이센스 아웃이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18일 날 말씀드렸듯이 연세 글로벌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준규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다양한 해외 사례와 개발 사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재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도 잘 정확하게 맞춰서 감사드린 말씀 더 드리고요. 두 번째 연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연자분은 삼성서울병원의 디지털 치료연구센터 전홍진 센터장님이시고요. 전홍진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치료연구센터와 K-댐 스테이션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홍진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전홍진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올해 4월부터 디지털 치료연구센터를 개설하고 K-댐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을 개발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세대학교 우리 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개념 의료기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병원에서 지금 방금 전까지 외래를 보다 왔는데 병원에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크고 상당히 첨단 기계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예전에 개발되어 있고 또 지금 첨단 의료기기라기보다는 한 20-30년 전에 개발된 기계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첨단 기술과 잘 맞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진단의 혁신, AI나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진단의 혁신에 이어서 치료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기기나 전제약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저희가 디지털 전자 치료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근거 기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의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치료적인 중재를 제공하면서도 범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하드웨어가 아니고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전자약이라는 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메디슨이라 그래서 전기 자기장 초음파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스티뮬레이션하는 장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개발하려는 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연구에 대한 개발이 오래됐습니다. 2014년에 애플 보면은 애플에서 수면 관련된 전문가 로일 레이먼을 아이워치 팀에 영입을 했고요.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이워치가 다 수면을 측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면에 이어서 지금 당뇨도 측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생체 신호 센서에나 이런 수면 또 우울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떠냐면 이분이 이제 토마스 인설이라고 정신과 의사십니다. NIMH. 이분이 구글에서 검색하는 그 프로세스가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생체 신호 칩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5가지 생체 신호를 굉장히 저전력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현재 기업 핏 또 갤럭시 워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에 개발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대표적인 게 AI가 있습니다. 길병원에서도 뭐 사용을 했지만 IBM4 왓슨, 그래서 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크게 하드웨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병원에 갖다 놔야 되니까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것이 그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진단이나 치료를 갖다가 보다 더 퍼스널라이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버추얼 리얼리티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타임지 표지 모델이 2015년에 나왔죠. 버추얼 리얼리티를 가지고 의료기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환자 입장에서 보질 않았던 거죠. VR을 쓰면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저도 뭐 제가 한번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한번 써봤는데 1시간은 제가 견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10분 이상 못 견디세요. 근데 그거를 환자한테 씌워놓으니까 환자가 넉다운이 되어버리죠. 기계들이 사실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휴먼 팩터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햅틱 피드백이라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런 것이 어떤 생체 신호나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더 실감나는 영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할 때 햅틱 피드백을 주면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어서 진짜 내시경을 하는 것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에다가 영상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환자들이 이제 누워서 움직이기 힘들 때 자기 MRI 영상을 의사하고 같이 본다든지, 모니터가 없어도 되겠죠. 이제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는 타블렛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설명하거나 개인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 사람이 뭐 홍길동이 맞는지 보려면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써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진행할 수도 있죠. 실제 미국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에서 지금 이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믹스트 리얼리티라는 거는 VR과 AR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현실과 그다음에 버추얼을 합치는 거죠.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버전이 이제 MR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윈도우가 돼서 클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실과 이 버추얼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관심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지금 자페토도 지금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고, 이게 제 아이디입니다. 제가 투자를 많이 못해서 지금 내복만 입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병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체계가 많이
된다면은 다양한 이 트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92년에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이 스노우 크래시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버추얼 하스피탈이 만들어질 거다. 메타버스 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게 마치 메타버스에서 진료를 하고 진찰은만 병원에,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만 병원에 가는 아마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중요한 게 클라우드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클라우드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아웃소싱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큰 건물이에요. 이게 보면 우주 기지 같죠. 이게 세종시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들고 있는 각 세종이라는 클라우드인데 이 안에 서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서버는 그냥 저장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 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최적의 퍼스널라이즈 데이터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퍼스널라이즈 데이터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다니는 모든 기록이라든지 내 자신의 진료 기록이 여기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새로운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그존의 모든 데이터와 비교해서 AI가 분석을 해주는 이런 식의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이용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비용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자치료기기는 저희가 지금 볼 때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만 모든 과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뇌신경질환, 또 대사성 질환, 호흡기 질환, 특히 당뇨, 말초신경질환 모든 질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센서가 발전되면서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을 주도할 기술의 부재입니다. 일단은 그 플래그십 모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끌어갈 만한 정말 비즈니스가 되고 이 병에서 굉장히 표준화된 치료까지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습니다. 지금 마치 5516국식으로 회사는 많이 설립되는데 아직 그런 기술은 아마 조만간 만들어지겠지만은 지금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각 이제 영세한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지만은 병원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극히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어테라피틱스 보면은 임상을 1000명 이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수적인 의료시장 불명확한 규제. 저도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쓰던 기계를 또 쓰고 싶지 새로운 기계를 쓰는 거는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고 또 혁신기술과 임상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센터장을 맡으면서 많은 회사들을 만났는데 임상의 언맨 니드로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서 만들어서 가져오시거든요. 환자 안 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제 말씀 그렇게는 못 드리고 이게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드리는데 실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환자가 언맨 니드, 환자가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계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일괄 지원 체계가 필요해서 혁신 기반형 R&D 체계,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결국 나중엔 데이터 싸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DM 스테이션에서 만들려고 한 거는 일단은 총 6개의 세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닛 책임자를 하고 있고 병원장님이 전체 이게 유닛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연구중심병원을 하고 계십니다. 1세부는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고 환자 유래 기반, 데이터 기반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회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회사와 의사가 처음부터 페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볼 때 이런 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2세부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고요. 3세부는 전자약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스티뮬레이션인데 주로 파킨슨이나 이런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뇌를 자극하는 이것도 전자기기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세부는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인데 요거는 이제 저쪽 원주 세브란스 병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세부, 6세부가 중요한데 5세부는 약간 개방형 네트워킹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고요. 6세부는 사업화 상용화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발표하셨지만은 만들어 놓은 게 사업화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비즈니스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 초반부터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법률 서비스나 CRO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내놓기도 좀 쑥스럽지만은 제가 6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엑스에서 열린 그 엑스포에서 낸 건데요. 저는 이제 우울증 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 모션 체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앉은 상태에서 자기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이런 VR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건데 저희 여러 가지 특허를 내고 이제 기계를 만들고 있고 이 당시에 한 200명 이상 체험을 하셨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곧 임상에 들어가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드짐이라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와 이 기계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제만 하면 비즈니스가 조금 약합니다.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지만 그걸로 충분한 비즈니스가 되기가 좀 어려워서 하드웨어와 디지털 치료제를 연결시켜서 같이 페어링 시켜서 하는 주로 그런 쪽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또 다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내부에 이제 4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DM R&D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D를 할 수 있는 우리 아까 총 6개의 세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도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를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같이 좀 임상 연구를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유망하고 잘할 것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이 플랫폼에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중에서 좀 안 될 것 같으면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패스파인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옴니비즈 플랫폼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CRO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RO하고 IRB 이런 맞춤형 전담팀이 병원 안에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식약처에 처음에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DM 데이터 플랫폼은 아까 클라우드를 항상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비식별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면은 이제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가 있고요. 여기 보면 총 27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제 하는 회사들 중에서 웬만한 회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 이 병원에서 이 분야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하고 다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J4D 플렉스, 그 다음에 3프레임 해가지고 전 3개 기업하고 페어가 되어 있고요. 휴미노 뭐 이렇게 다 교수님마다 페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VR, 뭐 펫봇, 인지운동 치료기기, 스마트 글래스, 또 배뇨장애 치료기기, 비침습 신경 자극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개방형 네트워킹 및 데이터 관리 사업화 지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CRO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느낀 게 CRO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CRO가 뭐냐면은 CRO가 우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할 때 임상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계를 만드는데 제가 임상 연구하면은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발생합니다. 왠지 기술이 좋게 만들고 싶죠. 그거를 객관화해 주고 이거를 보다 더 나중에 결과가 누구나 봐도 괜찮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CRO가 있고 임상시험센터가 있고 전담 IRB가 있고 임상역학연구센터가 있고 의학통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한 팀으로 다 병원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하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님하고 페어링이 돼서 들어오면은 기획 및 설계, 수행 및 관리, 근거 창출을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근거를 낼 수 있을지 이런 질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의 어떤 창출과 객관성이 처음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게 보면은 회사들은 효과가 없는데 뭔가 이렇게 다 자기가 만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이 자꾸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객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롱텀 서바이벌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술 사업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만들어져도 나중에 이게 사업화가 안 되면은 물거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화 후보 기술 권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이 기술 사업화 팀의 컨설트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특허하고 걸리는 게 있는지 다 리뷰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허를 피해서 만들도록 해줘요. 기존 특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하고요. 만들고 나면 고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성과 도출 시까지 사업화 유망 기술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밸류업을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마케팅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특히 의료의 언맨 니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매너리스틱해집니다. 맨날 뭐 약 처방하고 상담하고 또 뭐 시술하고 이렇게 되는데 환자들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 디지털 치료제 하는 의사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를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의 언맨 니드가 있다. 그럼 이걸 이야기해서 이게 사업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디스커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맨 니드 기반 사업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술로 이렇게 가면은 결국 기술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및 개발 및 창업 지원이 또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로 만든 기계가 수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수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중요한 게 의료에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또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요. 새로운 시공간적 개념에서 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총 사실 9년으로 돼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단계별로 완료하고 다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창업 3건, 기술 이전 21건, 그 다음에 회사 27개가 회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총 연구비는 340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치료제는 2026년에 96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걸로 예측되고 있고 AI, VR, AR, MR,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기술을 통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잘 알고 있는 분과 의사 선생님이 잘 만나서 새로운 언맨 니드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저희는 KDM 스테이션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학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KDM 스테이션을 시작해서 지금 7월부터 일단 4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지금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홍진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2부의 세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의 김영숙 센터장님을 모시고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개발 상용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서장애 예방 관리를 위한 비대면 플랫폼 과제를 제안을 해서 수주를 했고요. 예, 저는 총괄 과제를 맡은 한양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 김형숙입니다. 네. 저희 개발단에서는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내원하는 환자,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치료 플랫폼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년 내에 연구 개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를 시작한 지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데이터 확보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마이 멘탈 포켓이라는 것을 이미 출시를 해서 상용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승인, 그다음에 모든 정신과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와 처방이 동시에 가능한 표준 진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연구의 총 예산은요, 맨 처음에 저희가 진행한 것보다 기업이 더 추가되면서 총 292억 원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개발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지 뇌과학과 신체 활동 상호작용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에 기반을 해서 저희 연구팀은 인지 뇌과학, 그다음에 신체 활동, 그다음 IoT, 그다음에 UI UX 연구팀의 1세부 연구팀, 그리고 비전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멀티모달 데이터의 전문가들인 인공지능 연구팀, 그다음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의 전국 권역별 7개 병원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3세부 임상팀, 그리고 기업이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연구팀에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진정한 융합 연구의 진면목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총 1세부에서 그다음에 2세부, 3세부의 선순환 구조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처리, 그리고 활용, 선순환 모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의 비즈니스 상용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연구팀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연구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구체적인 어떤 연구 계획이나 내용보다도 저희가 4개월뿐이 안 됐지만 이미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맨 밑에 보이는 헬스케어 플랫폼,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기 데이터 확보 전략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 내가 비대면 환경, 그리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탈을 통해서 마이 멘탈 포켓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지금 MD 선생님들을 주축으로 시나리오를 제공해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연구기간 동안 4년간 인공지능 기술과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 유입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의 글로벌 서비스가 바로 가능한, 또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마이 멘탈 포켓을 지금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검사, 그 다음에 근거 기반으로 하는 인지 게임,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 게임, 이건 디지털 치료제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진들이 그동안 연구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웰리스 형태로 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지금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디지털 치료 플랫폼은요,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다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것이 향후 네이버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서비스로,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시스템의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그다음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될 경우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를 포함한 기존의 어떤 병원에서 있는 EMR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표준 진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는 저희 연구개발단에서는 무엇을 도대체 4개월 동안 성과를 냈고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 목표로서는 이런 것들이 그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많은 데이터를 유입시켜서 맞춤형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퍼블릭 데이터를 초기에 유입할 수 있을까를 계획을 해서 저희가 웰리스 형태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마이 멘탈 포켓을 연결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 고도화돼서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더 똑똑한 챗봇, 그다음에 똑똑한 그 웰리스 형태의 게임이 일반 그냥 시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 예방 관리 플랫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팀의 가장 강점이 생체 신호나 멀티모달의 기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 움직임들의 비전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결국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던, 그 다음에 저희 센터, 그 다음에 랩에서 수집을 하던 네이버 클라우드의 데이터 학습 플랫폼이라는 시큐리티가 보장된 그런 곳에서 하면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도 그런 데이터의 안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의 이슈에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식약처에서 오늘의 행사의 가장 핵심인 그 디지털 치료제는 저희가 기존에 그 신체 활동 영역에서는 수십 년간 이런 사람이 신체 활동을 하면 어떠한 체력적인 요인, 그 다음에 체성분의 요인이 향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울증이 특히 심폐능력, 그 다음에 근력 등이 향상이 개선에, 우울증의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영상을 따라하거나 어떤 피트니스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터랙션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가 움직임을 하기 싫은 사람이 일어나서 팔다리를 움직여서 뭔가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디지털 치료제를 지금 식약처와 함께 인허가 과정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인지 뇌과학 쪽의 인지 중재 게임의 디지털 치료제, 그 다음에 그 임상의 MD 선생님들의 그 정신과에서 그 중증 환자들을 기존에 그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하시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XR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해서 홀로렌즈에 바로 탑재해서 상용화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3건을 저희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방 이런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되면 표준 진료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이 멘탈 포켓은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창에 치면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마도 심리 상담사뿐만 아니라 저희는 특징이 저희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직접 그 7가지의 섹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금 챗봇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안에 그 PHQ-9 등의 그 척도 등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전문가가 만든 그런 게임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게 짧은 시간 그리고 많은 그런 비용들이 소요돼야지만 아마 똑똑한 챗봇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열심히 팔로우업해서 그다음 성과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챗봇을 지금 오픈한 지가 한 달 정도뿐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자유발화까지 되려면은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우울증을 대처하는 이런 기술이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유발화의 카테고리도 있지만 정말 내가 우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정말 활용도가 높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멘트를 올려놔서 저희가 대응하는 그런 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0일간 한번 어느 정도 사용 빈도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번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6천 건이 넘는 메시지, 그리고 사용자 수가 779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향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도화를 지금도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챗봇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의 좀 더 구체적인 스트레스 패턴을 검사한다던가, 그 다음에 신체 활동 게임을 내 집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모바일만 있으면 TV랑 연결만 하면 내가 어떤 장소에 가지 않고도 그런 어떤 걷고 뛰고 하는 활동들의 게임들을 이미 웰리스 형태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인지 스크리닝 게임은요, 저희가 인지 뇌과학의 fMRI, 심전도, EEG에 대한 연구 분야의 교수님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연구 결과들을 이런 게임으로 스크리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웰리스 형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비스를 저희가 무조건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공했을까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써보게 하고 그 써보게 한 피드백을 가지고 고도화하는 것이 진정하게 상용화를 성공하는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렇게 포탈을 지금 구축해서 들어가면 있는데요. 점점 더 예뻐지고 똑똑해질 것입니다. 많이 사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의 연구 목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디지털 치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어떤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통합 우울 모델 또는 비전 또는 생체 신호의 모델들을 이렇게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빨간 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학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연구기관 안에는 시큐리티나 이런 안정성 보장 없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비스 될 때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머신 러닝으로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DTX가 어떻게 일상생활과 병원의 내원 환자들이 쓰게 되는지 저희가 간략하게 이미지를 한번 봤는데 보시겠습니다. 우울하신가요? 집에서 간단하게 진단하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기분을 업 시킬 수 있는 앱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전부 다 개발되어서 지금 연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앱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인지 뇌과학 기반으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액자 프레임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그 우울감을 체크하고 스크리닝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타겟팅을 줘서 그 움직임을 할 수뿐이 없게끔 유도해서 움직임을 만들게 하는 것이고요. 안녕, 오늘은 기분이 어때? 너를 우울하게 하는 게 뭐니? 홀로렌즈에 바로 탑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가 매우 좋아졌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과 내원 환자들이 웰리스 형태로 또는 디지털 치료제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저희는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신체 활동 게임은요, 기존의 임상에서 쓰는 DSM-5의 기반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그런 어떤 다양한 PHQ-9, 뭐 CSD, 10D, CS 등의 척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페이셜 익스프레션 등의 그런 여러 가지 연구의 근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우울감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고요. 앱의 스코어에 따라서 병원에서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그 척도에 따라서 자기의 맞춤형 그런 신체 활동 게임이 제공이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신체 활동 게임은요, 애저 키넥트를 활용을 해서 XR이나 이런 걸 전혀 착용하지 않아도 나의 몸만 있으면 이렇게 화면과 모바일을 통해서 TV랑 연결만 하면 인터랙션이 가능한 게임을 저가 하고 있고요. 연구 개발 지금 일단 식약처의 승인이 나면 이제 지금 병원들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에서 임상 유효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지 중재 게임은요, 보시는 것처럼 인지 뇌과학 기반의 인지, 사회, 정서의 통합 자가 진단 앱입니다. 이런 앱을 통해서 자기의 그 우울감이 어느 정도인지 스크리닝 할 수 있고요. 이런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서 기존의 fMRI나 EEG 등의 그런 어떤 그 결과 값들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터벤션을 줬을 때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지 중재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그 의료기기로 승인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XR 홀로렌즈에 탑재할 그런 시나리오들은요, 실제 정신의학과 교수님들이 임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의 환자의 어떤 진찰된 기록들과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를 컨텐츠 리터러시 해서 XR 컨텐츠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세 가지의 그런 디지털 치료제 중에서 가장 세 번째로 이제 늦게 시작한 컨텐츠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디지털 치료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그 XR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등으로도 연계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그 세 번째 저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 진료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그 앞서서 말씀드린 그 다양하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 현재 이 병원에서 EMR과 연동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구사항들, 의사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가지고 실제 바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승인을 받으면 아까 저희 앞서서 말씀드린 그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는 과제처럼 지금 심평원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이슈는 남아 있지만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표준 진료 시스템의 사용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인증과 처방 코드를 발급받아서 모바일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 게임 등을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처방과 사용 이력을 그 확인을 해서 이렇게 연동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이력을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 저희 연구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상용화가 지금 바로 가능한 그런 연구자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서 바로 가능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기업들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것을 하는데 지금 이미 기술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우리의 요구사항 또는 우리의 목적에 연결해도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결국 디지털화 연구를 교수님들께서 기존에 몇십 년간 수행해 오던 연구들이 그 논문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한 것들로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이것이 인공지능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연구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한국의 또는 해외 글로벌 서비스로 바로 마켓에 출시해도 무색할 그런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하는 내용은요. 간단하게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간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숙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료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이 세 개 기관으로부터 각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증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고요. 이어서 저희 본부처우료기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 관련된 R&D 활동하고 사업화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김범민 단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단 소개는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고요.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던 개별 중복 지원들을 사업단을 통해서 통합시키고 소위 전주기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 조직으로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약 1.2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357개 과제가 이미 발주가 돼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정도의 내역 사업으로 357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57개 과제는 현재 1,112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가장 많고요. 기업, 대학, 연구소 이 순대로 과제에 좀 참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앞서 발표도 몇 번 거론이 됐지만 저희는 기술 로드맵, 기술 성숙도라는 TRL 단계에 따라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과제는 저희 사업화 과제라고 부르고 있고 사업화 과제는 TRL 8단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제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추가로 발주될 예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예타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예타에서 제시된 소위 새 세부 사업, 각 25개의 기술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디자인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AR, VR 기술 기반의 실감형 의료기기 및 도전적 의료 환경 개선 기술 개발이라는 기술군을 가지고 디지털 치료기기 쪽으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4개 정도 과제가 발주된 것으로 저희 사업단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위에 2개는 기술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배뇨장애 디지털 치료제 개발,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연계된 이명화나 아바타 시스템. 이 둘은 아직은 제품화 단계는 아니고요. 기술 개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제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기 성과 군이라고 해서 신경질환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쪽으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397개 과제 중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로 출발하지 않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결과물이나 아니면 확대 결과물로 추가적인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단이 현재 이제 내년부터 진행될 새로운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분과 회의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아마 제본으로 발표된 자료는 맨 위에 것은 빠져 있고 밑에 3개만 들어 있을 텐데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성과 저희가 TRL 6부터 8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처방에 근거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이라는 RFP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RFP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오전에 부처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근거를 만드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RFP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 행위가 연계된 임상 처방을 전제로 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할 예정이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실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고 임상적인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검증,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급여 적정성에 대한 검증까지 이 과제 기간 내에 저희가 4년을 부여해드릴 계획인데 진행이 돼서 디지털 치료기가 만들어지고 실제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보험 등재까지 완료할 수 있는 좀 공격적인 목표로 제시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기 성과 과제 중에서 AR, VR 기술이 연계된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로 우선 제목을 정하고 있고요. 이 과제의 핵심은 일단 컨텐츠 개발을 포함을 하고 그리고 콘텐츠가 포함된 융합형 의료기기 개발을 허용해주는 형태로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성과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조기 성과는 2022년부터 총 4년 동안 개발 기간이 부여될 예정이고 2+2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RFP는 AR, VR 하드웨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에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의료기 개발로 현재 RFP를 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있다면 고도화하고 컨텐츠를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포함하는 형태로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의미의 디지털 치료기기 또는 VR, AR, VR이 연계된 형태의 핵심 기술 개발하는 과제도 기술 개발로 좀 포함을 시켜서 기술 개발이란 저변 확대도 좀 하고 실제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도 기획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RFP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부처 보고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빠르면 12월 중에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4개 RFP를 합하면 최대 10개 정도 과제가 내년도에 발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해서 몇 가지 미래 핵심 기술들을 리스트업했고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해서 2030년까지 가능하면 필요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기획해보는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단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는 내용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산업화에 좀 전반적인 정보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과는 비대면 진료 포함이 돼서 디지털 치료기기가 나갈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고 기술 동향 그리고 기술 수준에 근거한 수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로드맵에서 반영을 해볼 계획이고 이걸 통해서 단기적인 로드맵, 그다음 203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까지 만드는 걸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발주가 나간 상태고요. 아직 사업자 용역 사업자는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번 달 안에 선정이 돼서 로드맵 작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R&D 과정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실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주신 삼성병원하고 한양대 김효수 교수님께서 이 사업화와 전주기 지원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희 사업단에서도 지금 발주된 과제에 대한 이 사업화 지원 활동, 저희 사업단 이름 자체에 전주기라는 표현도 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개 플랫폼을 이미 디자인을 해서 연구자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번째 플랫폼은 차세대 R&D 플랫폼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D 의료기기 연구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허브 활동들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이제 발효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여러 적용들을 제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법에 따른 이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 PMS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 과제 관리 시스템이 이제 통합 PMS라고 해서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저희 사업단이 아마 이 통합 아이리스의 첫 번째 적용 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발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많은 과제들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자문 형태로 과제팀들하고 협의하면서 이슈 사항들, 그다음에 애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고 해결 방안들을 찾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평가가 내년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가 단계 평가를 좀 엄격하게 하는 형태로 혁신법 취지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 지원 플랫폼입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2부 두 번째 발표에서도 이제 논의가 됐지만 특허는 기술 개발에서 특허는 역시 뭐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세 단계로 특허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 리스크를 분석해주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IP 리스크 분석에 근거해서 실제 IP R&D를 하는 IP 출원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는 IP R&D 단계가 두 번째 단계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술 자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 2, 3단계가 좀 시리얼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개발 결과 수준에 따라서 3단계 바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특허 관련된 여러 요청들 연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82개 과제가 이미 IP 리스크에 대한 스크린을 끝냈고 현재 24개가 추가로 확정이 돼서 24개 연구 과제 팀 대상으로 IP 리스크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IP 리스크 분석이 끝나면 2단계 IP R&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 초에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특허청이 지원해주는 IP R&D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본부처 사업단에 특화된 연계 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현재는 10개가 선정이 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금년 말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이제 추가 공고에서는 최대 30개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IP R&D는 말씀드린 것처럼 IP 리스크 분석이 끝난 저희 사업단 과제 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임상학계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언매니즈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 사업단도 언매니즈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고 실제 연구개발 과정에서 임상 현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논의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단 과제 그 중에서 사업화 과제들은 기업과 병원이 컨소시엄으로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특정 병원 중심의 임상 활동을 가능하다면 해당 임상학회 차원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임상학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제 결과물들을 노출하고 협의하고 객관화시키고 공론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거라고 봐서 그런 활동들을 대한학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68개가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44개의 과제 대상으로 총 58개 임상학회가 이미 매칭이 됐습니다. 오늘 자료 참석해 주신 대한의학회에서 이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임상학회와의 이런 밀접한 협력 활동들은 사업단의 중점적인 사업화 지원 활동을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R&D 인프라 지원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실제 연구개발에서 이 첨복과 협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험 검사 기관 협력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해당 기관들과 이미 업무 협약을 맺었고 관련된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R&D 협력 지원 기관 통합 안내서라는 걸 만들어서 연구자분들에게 이미 배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뭐 디자인부터 시험 검사까지 의료기기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주체들의 정보를 만들었고 이것을 안내서를 이제 형태로 만들었고 이미 연구자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91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이미 이제 자료가 공개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제 대응 플랫폼입니다. 이제 의료기기는 디지털 치료기기든 디지털 치료기가 아닌 의료기기든 간에 규제가 결국 중요한 부분이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허가와 인허가 이후에 신의료 기술, 신의료 평가, 보험 등등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하는 현재로서는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준 식약처를 위시해서 정보원 그리고 네카, 심평원 굉장히 많은 지원을 또 받고 있고요. 개별적인 벌써 저희가 13차 규제 대응 플랫폼을 진행을 했고 총 3번에 걸친 사업단 대의를 통해서 관련된 규제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식약처, 정보원, 네카, 심평원 규제 관련된 기관분들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허가도우미 제도를 약간 응용한 범부처리기 연계발 코디 프로그램을 식약처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현재 사업단 과제 중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3개 과제가 코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6번째 플랫폼은 CRO 자문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의료기 연구개발 과제를 357개가 발주돼서 말씀드렸지만 과제팀들을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생각보다 일정 관리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 많이 봤고요. 사업계획에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있지만 막상 만나서 협의해보면 실제 인허가 받는 것조차가 좀 어려운 이런 과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후에 신뢰 평가라든지 보험 등재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사업화 대상 과제 중에서 82개 과제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개발 목표들의 최종고를 저희가 선정해 놓고 최종 목표 일정으로부터 역산을 해서 필요한 각 단계를 도출해내는 이런 마일스톤 분석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82개는 완료가 됐고요. 82개 중에서 이런 마일스톤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1:1 컨설팅을 79개 연구팀하고 진행을 했고 어제까지 해서 79개 연구팀과 미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연구자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결과물이 어떤 품목명에 해당이 되고 등급은 뭐고 임상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정리 안 돼 있는 것들 안 돼 있는 상황을 저희가 많이 목격하고 있고요. 이런 CRO 지원 활동을 통해서 일정과 개발 목표들을 단계별로 정의하는 활동들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7번째 시장 진출 플랫폼이고요. 아직은 이제 개발 단계가 많아서 시장 진출 쪽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언맷 니즈로부터 출발해서 과제가 기획이 되면 타겟 마켓 누구에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지를 함께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타겟 마켓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이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조기 성과를 중심으로 과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기 성과 결과물 중심으로 결과 나오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패키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사업단에서 최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8번째 플랫폼은 K 브랜드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국산 의료기기가 대학병원의 공급률이 8%밖에 안 된다고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희가 사용자 신뢰성을 객관화시키고 사용자 신뢰성을 통해서 국산 의료기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좀 취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 민간 인증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약 칼리버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 기획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그 정책 기획 프로그램 단계에 있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산 의료기 특히 사업단을 통해서 만드는 과제가 어떻게 하면 실제 공급 이후에 사용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화시키고 개량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객관화시키겠다는 것이 이 플랫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11월 25일 날 한림원과 저희 사업단이 공동으로 관련된 심포지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플랫폼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플랫폼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도 거론됐던 오픈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금년부터 O2O 사업단을 기획을 좀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랫폼 활동들이 현재까지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그 플랫폼 지원 활동들을 온라인화 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지식화시키고 통계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봐서 KMP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온라인 사업단과 오프라인 사업단이 함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뭐 규제라든지 정책 지원 활동들도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활동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현재 사업단 1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실제 굉장히 밀접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활동들은 이제 21년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을 맞추려고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해서 2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발표 시간이 2시 20분이었는데 지금 2시 21분이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2시 40분까지 20분만 휴식을 좀 취하시고